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데 너가 취득세 내고 너가 증여세 내. 그러면 증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행크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한 내용들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한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행크TV에서 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알기 쉬운 증여세 절세 꿀팁, 증여세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합법적인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증여하고 상속하고 많이 혼동하세요. 증여하고 상속 어떻게 다르죠? 살았을 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를 증여라고 하고 사후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사망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취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세금을 낼 때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증여세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로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수증자의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는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현재 상속세 체계를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산 취득형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유산 과세형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제금액이라고 하는데 증여자, 주는 사람, 수증자,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우자 간의 증여를 받는다 얼마 빼주죠? 6억 원. 직계 존속한테 받는다 얼마? 5천만 원. 근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다? 2천. 직계 비속한테 거꾸로 직계 존속이 받는다. 그럼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증여 받았을 때 공제금액이고 상속은 상속인의 구성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10억이 공제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5억 원이 현재 공제되고 있다. 무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계산 방법하고 공제 금액에 있어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차이가 있다. 근데 세율은 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에서 50%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고 그럼 증여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증여세 계산 구조는 요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럼 어떤 게 중요할까요? 증여 재산가액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겠네요.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법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원칙, 시가로 해. 두 번째, 내 부동산에 시가가 없으면 유사 부동산 거 준용해. 그래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도 없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 보충적 평가 방법,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 재산가액을 시가, 유사,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5억 원을 한 번에 이렇게 줄 때 하고 1억, 1억 이렇게 5번 나눠줄 때 하고 세금이 달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즉 우리가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줄 때마다 세금을 1억 원씩 나눠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을 한꺼번에 주면 높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 때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분산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조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점에서 10년 안에 증여한 걸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가산액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일 전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내가 부동산을 봤는데 여기에 채무가 있어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이걸 주는데 임대보증금 네가 갚어? 은행 채무 네가 갚어? 그럼 그 채무만큼은 증여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겠죠? 왜? 내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채무는 빼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누구한테 증여하느냐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서 6억, 5천만 원, 1,000만 원 이게 이제 공제가 되는데 그게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공제 빼면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이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그 다음에 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50% 세율까지 있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50억 원이 초과되면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엄청 세죠. 무상으로 재산을 받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증여를 받는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많겠죠. 그럼 이제 한꺼번에 내려가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연부연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증여재산 구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놓고 계산 구조에 따라서 어떤 절세 전략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테마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증여재산 가액을 최대한 낮춰라. 이 증여재산 가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순서를 정해 놨다겠습니다. 1순위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2순위가 요거에 대한 가액이 없으면은 요거와 비슷한 걸 준용해야겠네요. 그게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고, 그게 없다. 그럼 국가에서 정한 금액 보충적 평가 방법.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들을 많이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증여할 시점에 감정을 받으면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증여하면 되는데, 별도 감정을 받지 않으면은 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유사 매매사가액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법에서 딱 요건을 정해놨어요. 증여일 전 6개월 또 증여세 신고일까지 동일한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5% 내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공동주택 가격의 범위가 5% 내에 있어야 된다. 근데 동일 단지 내에 전용 면적도 5% 내에 있고 공동주택 가격도 5% 내에 있는 것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동일한 걸 먼저 쓰고, 동일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갭이 작은 거, 그리고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순으로 유사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에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사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준용해야겠죠.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 전용 면적과 주택 공시가격이 5% 내에 있다 하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라겠죠? 내가 증여받는 부동산의 공시가격하고 동일한 걸 적용해야 됩니다. 가까운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한 거.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 증여재산 평가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7억 5천. 6억 5천이 제일 가깝긴 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동일한 7억 5천이 증여재산 평가입니다. 7억 5천을 갖고 증여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죠? 얘는 지금 2순위입니다. 즉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얘보다 순위가 높은 게 뭐죠?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왜? 내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을 받습니다. 그 감정이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들 한번 3분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은 감정가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중에서 감정을 제일 낮은 금액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낮은 금액을 컨택해가지고 평가서를 받으면은 아까 7억 5천보다도 6억 원,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준용하면은 7억 5천에 대해서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럼 공제금액이 6억 원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내가 6억 원으로 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공제금액 6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2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정평가 받으려면은 평가 비용 들지 않습니까? 평가 비용 당연히 들겠죠. 한 7억 정도만 한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이 얼마 세이브가 돼요? 2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감정을 받으면은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추면 나중에 과세관청하고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낮출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사님들도 평가할 때 요거를 감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내에서 유두리가 있는 거지 터무니없이 30, 40%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공인된 평가사님의 평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과세관청하고의 다툼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내가 생각해볼 때 높다라고 하면은 탁상 감정을 먼저 받아서 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해보고 그게 실익이 있으면 정식 감정을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 유사 부동산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와 유사 부동산이 거래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꼬마 빌딩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고가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사 매매사가액이 없거든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거래가 되더라도 내 부동산하고 위치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구조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삼기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신고했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은 국세청 자체에서 감정 평가를 진행해 가지고 1순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시가를. 그래서 추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꼬마 빌딩, 나대지, 고가의 단독주택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서 2024년도까지는 꼬마 빌딩, 나대지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실시됐는데 2025년부터는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시가격으로 가면은 나중에 평가 금액에서 시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먼저 감정을 조금 낮게 받아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 또 절세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해라. 즉, 이 증여 재산 가산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여를 나눠서 하면은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일 전에 10년 내에 동일인으로 받던 증여 재산 가액을 합산해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증여한 재산 가액이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증여를 해야 되죠? 10년 이후에 증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10년마다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잖아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했을 때 얼마를 증여할 수 있는지 한 31살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했을 때 줍니다. 증여재산 공제 얼마까지 되죠? 2천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11살 때 또 2천을 줍니다. 미성년자니까 이때도 2천이겠죠? 21살 성년이 됐습니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가 얼마 늘어났죠? 5천이 됩니다. 또 10년 후에 31살 때 5천이 줍니다. 이렇게 되면 31살 때까지 증여세 없이 1억 4천을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10년마다 증여하지 않고 31살 때 1억 4천만 원을 증여한다. 그때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9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자녀들한테 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만 증여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증여세 제일 낮은 세율 구간이 몇 프로 세율 구간이었죠? 10% 세율 구간이었습니다. 그 10% 세율 구간 내에서 증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생했을 때 1억 2천을 줍니다. 그럼 2천만 원 공제되고 1억에 대한 10%. 11살 때 1억 2천을 또 줍니다. 2천 공제해서 10%. 그리고 21살 때 성인이 됐기 때문에 1억 5천을 줍니다. 5천 공제하고 1억에 대한 10%. 31살 때 1억 5천을 줍니다. 5천 공제하고 10%. 그렇게 되면 31살 때까지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10%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5억 4천을 증여하고 그때까지 증여세 4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5억 4천에 4천만 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31살 때 5억 4천을 한꺼번에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증여세가 8,800만 원이 나옵니다. 2배가 뛰죠. 증여재산 가산액에 합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10년마다 증여하는 게 좋다. 그때 세금을 안 내려고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증여하려고 말고 여유가 된다 하면은 10% 세율 구간까지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일인한테 받는 거는 10년 안에 합산한다고 했는데 이때 동일인은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나와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걸 동일인으로 보거든요. 그럼 가끔씩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았을 때 증여세 계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5년 전에 이제 증여를 받고 지금 이제 어머니한테 또 증여를 받아요. 증여하는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인데 증여받는 사람은 똑같죠. 이때는 합산될 수 있거든요. 그때 세금 계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5년 전에 1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요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니까 10% 세율 적용해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어머니한테 2억 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는 객체는 틀리죠. 아버지하고 어머니인데 세법상으로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어머니한테 이번에 2억 받을 때 어머니가 주는 시점부터 10년 안에 아버지가 준 게 있네요. 요거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원이 합산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 받고 2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1억 받았을 때 500만 원 냈잖아요. 요 금액은 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내야 된다. 동일인, 꼭 동일한 사람한테 이렇게 증여받았을 때만 합산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받았을 때도 합산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단순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라 라는 절세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뭡니까?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 보통은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은행 대출금이거든요. 이거를 받는 사람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왜 이건 빼주게 돼 있죠?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거니까 그 금액은 증여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재산 가액은 줄어들겠네요. 그만큼 차감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주는 사람, 보통 이제 부모님이겠죠. 부모 입장에서 반대급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예요. 본인이 채무가 없어졌습니다. 소유권을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세법상으로 어떻게 보냐면 유상 이전했다고 봐가지고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채무 없이 증여를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증여세도 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면은 두 가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채무 없이 증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8억 원이고 채무가 임대 보증금이나 대출이 5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 증여, 채무 승계 안 하고 한번 증여를 해볼게요. 시가 8억 원에 대해서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7억 5천에 대한 증여세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부담부 증여로 가볼게요. 채무가 5억입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8억에 대해서 5억 원 차감된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당연히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반대급부는 부모 입장에서 이 채무 금액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양도가액은 이 채무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취득한 금액 4억 원 곱하기 시가 8억 중에 5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 금액만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4억 곱하기 8억 분의 5 하면 2억 5천이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2억 5천이고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양도세를 산정해보니까 5,600만 원입니다. 단순 증여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단순 증여일 때 1억 6,500 냈는데 부담부 증여일 때 9,600만 원이겠네요.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이전을 했더니 한 울타리 내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세이브가 됩니다. 이래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이런 부담부 증여가 가장 효과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은 언제죠? 부모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되겠네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만 내면 되겠네요.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이럴 때는 즉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절세 전략을 모색할 수 있죠? 채무를 최대한 많이 설정해 놔야겠네요.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다든지 부담부 증여하기 전에 은행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설정해서 승계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하면은 부담부 증여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제도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도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단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하고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때는 단순 증여가 유리합니다. 왜? 부담부 증여했었을 때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은 세율 자체가 20% 30%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에는 부담부 증여의 실익이 전혀 없어요. 지금처럼 중과되지 않는 이 시점에 부담부 증여를 통해 가지고 부를 이전한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 절세 전략은 수중자를 즉 증여받는 자를 늘려 가지고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절세 전략입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주는 사람하고 수중자,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리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으면 6억,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 직계 비속한테 받았다 그럼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이렇게 공제되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각 그룹별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친족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10년에 딱 한 번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5천을 받았다? 그럼 어머니한테 증여받을 때 또 5천을 받습니까? 안 되죠. 같은 그룹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 5천을 이미 받았어. 그럼 이번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 5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그룹이잖아요. 10년 내에 있잖아요. 못 받습니다. 각 그룹별로 해서 10년 동안 한 번만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할아버지가 외손자한테 줍니다. 외손자 입장에서 증여 공제 얼마? 5천.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줍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증여세 신고해야 되겠죠? 며느리한테 시아버지는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아니죠. 기타 친족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사유가 장모님한테 현금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1천만 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 1, 자녀 2한테 주면은 증여세 신고는 자녀 1 따로, 자녀 2 따로 해야겠죠? 그럼 자녀 1도 5천 공제, 자녀 2도 5천 공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녀 한 사람이 증여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5천만 원 공제는 10년 내에 같은 그룹 내에서 한 번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날 증여를 한다 그러면 2,500만 원씩 공제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미리 증여를 해서 5천을 적용받았다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증여받았을 때는 5천 공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가 누굴 기준으로 해서 받는 사람, 즉 수중자 입장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어떤 논리가 전개가 되냐면 수중자를 늘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가 이번에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현금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아들한테 5억 원을 줄 때하고, 아들한테 5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한테 분산해서 줄 때하고 한번 세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들한테 5억을 줍니다. 5천 공제하고 세금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 근데 이 5억 원을 나눠서 줄게요. 아들한테 최대한 많이 준다는 전제조건에 3억 5천, 며느리한테 1억 1천. 왜 며느리한테 1억 1천을 줬죠? 10%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공제 금액이 직계 존속 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1천만 원 제외하면은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니까 10% 세율 적용받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는 할증이 붙기 때문에 그냥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 금액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을 늘리니까 각자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세율이, 누진세율이 조금 완화되겠네요.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증여세가 2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수중자를 늘려서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누진세율 체계를 조금 완화해서 적용받자는 게 증여세 절세 적용의 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결혼 예정이거나 신혼부부라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설된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계 존속에서 성인인 직계 비속이 받는 경우에 우리가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계 비속이 이번에 결혼 예정이에요. 아니면은 신혼부부예요. 그러면은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더 적용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1억 5천까지. 10% 세율 구간까지 준다고 하면 얼마까지 적용받을 수 있죠? 2억 5천. 그러면 1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2억 5천 받고, 여자 쪽에서 2억 5천 받고, 각각 1천만 원씩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으면은 거의 5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뭐 전세 자금을 얻거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 부부라면 혼인증여재산 공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증여자, 주는 사람은 직계 존속여야 됩니다. 그 직계 존속에 조부모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모, 혼인 중인 계부모도 이 직계 존속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증여는 언제 받아야 되죠? 얘는 특이하게도 혼인하기 전에 받아도 돼요.
대신에 혼인하기 전에 받으면은 받고 나서 2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겠죠?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안에 결혼하면. 그리고 혼인한 이후에 2년 안에 또 받아도 되고,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현금을 받았다. 그 돈은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혼수용품 구입해도 되고, 그 자금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고, 내 대출금을 상환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인신고일 전에 받아도 되고, 혼인신고하고 2년 내 받아도 된다. 현금 외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받아도 공제가 가능하고,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안에 결혼하면 되기 때문에 2024년 전에 혼인했더라도 증여받는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면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있다면 공제 적용 가능하다. 그럼 저는 이번에 재혼하는데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대신에 이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초혼 시에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시에는 못 받겠죠. 근데 초혼 시에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럼 이번에 재혼 시에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을 해가지고 내가 1억 공제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해내야 됩니까? 그렇진 않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이혼하더라도 추징세액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제 젊은 층들의 사회 문제라고 많이 일컫는 게 이제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자녀를 안 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증여세 절세 전략으로 인해서 혼인해라. 혼인증여재산공제 해줄게. 그리고 이제 출산과 관련돼서 출산증여재산공제입니다. 꼭 출산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입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다면 출산증여재산공제를 꼭 활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자녀가 출산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5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합해가지고 1억 5천까지 세금을 안 내고, 조금 더 덧붙이자가면은 10% 세율 구간까지 증여받으면 훨씬 더 자금이 여유롭다라는 겁니다. 아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같이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받아야 되는 거고,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미리 받고 2년 내에 결혼해도 상관없다겠잖아요. 출산증여재산공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2년 내 미리 증여받는 거는 안 된다. 증여자금 사용 용도는 제한이 없고, 공제 한도가 저 같으면은 혼인했을 때 1억 해주고 출산했을 때 자녀마다 1억 해주면은 훨씬 더 혼인 정책, 출산 정책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법은 혼인재산 공제하고 출산증여재산 공제 합해가지고 1억 원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먼저 1억 원을 받았다. 그럼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못 받습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1억밖에 이제 공제를 안 해주고 있다.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도 2024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요거는 출생한 이후 2년 내에 증여받았을 때 적용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혼인증여재산공제와 통합해서 1억 원이 공제된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증여받아도 공제 가능하고, 첫째, 둘째, 셋째 출산할 때마다 적용받습니까? 출산한 자녀한테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애를 낳은 직계 비속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첫째 아이 출산할 때 이미 1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둘째 아이는 적용 못하겠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이번에 자식을 낳아서 축하금으로 1억 원을 줍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라겠잖아요. 기타 친족 관계라겠잖아요.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가능하겠죠? 직계 존속.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못 받는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가 출산했다고 해서 이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증여재산공제의 연장으로 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양도차익을 줄여라 라는 겁니다. 공제 금액이 큰 게 배우자한테 증여받았을 때 유일하게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6억 원을 잘 활용하면은 나중에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남편이 2018년도에 2억 원 주고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6억 원이에요. 그럼 이 상가를 부인한테 줍니다. 6억 원에 증여세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근데 이제 부동산 명의가 배우자한테 넘어가니까 취득세는 있겠죠. 시가에 대한 한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원이면 한 2,400만 원 정도 취득세는 발생하는데 요거를 6억 원에 받아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8억 원에 팝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남편이 배우자한테 6억 원에 증여하지 않고 그냥 2억 원에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8억 원에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 뭐 2억 원에 준하는 세금을 내겠죠. 근데 이렇게 배우자한테 6억 원으로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양도하면은 이때는 남편이 양도한 게 아니고 부인이 양도한 결과가 되겠네요. 취득가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금액 6억 원이 되겠네요. 그럼 양도차익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죠? 2억 원. 세금이 엄청 줄겠죠? 이렇게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이 적용되는 걸 활용해가지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줄이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엄청 세이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때 주의해야 될 점, 핵심은 뭐죠? 내가 6억 원 공제를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정받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되죠? 10년 있어야 돼요. 10년. 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전략은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후에 증여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가능한 거고 그 이전에 판다. 그러면은 남편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 플랜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증여하냐면 토지, 상가, 한참 장기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취득가액이 예전에 너무 낮아요. 그거를 한번 뻥튀기 하는 거죠. 올려놓고 한 10년 있다 팔면은 양도 차익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장기 플랜을 갖고 증여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가지고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 납부세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하죠.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세를 납부를 할 때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2025년 5월 달에 받았다고 하면은 5월 말일부터 3개월 내니까 8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다 신고해야 될까요?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납부 금액이 너무 커요. 부담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최대한 5년 동안에 거쳐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1회 납부 금액이 1,000만 원은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로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내야 될 금액을 6분의 1로 나눠가지고 6분의 1은 이번에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나눠서 낼 때 이자 없습니까? 이자 있어요. 그게 이제 연부연납에 대한 가산금이거든요. 이자율이 3.1%입니다. 그래도 시장 이자율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무서에서 그러면 연부연납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요청하는 게 있겠죠? 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합니다. 보통은 이 담보를 근저당 설정을 이제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담보를 제공했었을 때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줬는데 부담보 증여를 통해 가지고 증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연부연납으로 하려고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해요. 근데 임차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담보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보를 제공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을 갖고 담보를 꼭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납세 담보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제3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 제공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담보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1억 2천이 나왔습니다. 1억 2천 한꺼번에 내려가면은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를 몇 분의 몇으로 나눈다고요?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로 나눠서 2천만 원을 이번에 내고 나머지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냅니다. 근데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원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갈수록 연부연납 가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뭔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되면은 이자 부담도 그만큼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보통 이제 아파트를 많이 증여하는데 걱정이 증여세가 너무 센데 자녀가 어떻게 증여세를 냅니까? 지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증여세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을 받았을 때 당장 필요한 자금이 뭐가 들어갈까요? 취득세하고 증여세 낼 분의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으면 증여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시가 6억 5천을 자녀한테 증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순 증여로 사례를 좀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6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이 나옵니다. 1억 2천은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죠? 담보 제공을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6분의 1로 나눈 2천만 원만 이번에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2천을 내니까 이거는 내 근로소득 모아가지고 이제 내면 되겠죠. 아니면 혹시 상가 등을 받으면은 임대소득을 모아가지고 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여등기할 때 취득세. 그래서 6억 5천에 대한 4% 잡으면 2,600. 그러면서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시가 6억 5천짜리를 증여받았을 때 자녀가 초기 필요한 금액은 4,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증여 가능하다. 부담보 증여를 이용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조금 더 줄이니까 부담보 증여까지 같이 결합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00만 원이라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자녀 입장에서 4,600만 원도 없대요. 그러면 증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데 너가 취득세 내고 너가 증여세 내. 근데 4,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준다고 했었을 때 받아야 되지 나중에 마음이 바뀝니다. 빚 내서라도 받고 천천히 증여세 갚아 나가면 된다. 줄 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증여세 계산 구조를 통한 절세 전략을 몇 가지 토픽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증여 재산가액을 낮추는 것, 그리고 공제 금액을 수중자를 늘려서 분산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때 납세 담보는 꼭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니어도 되고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전혀 상관없다. 부모님이 본인 부동산을 연부연납을 위해서 담보 제공을 하면은 그 담보 제공한 거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습니까? 담보 제공한 거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세금의 절세 방법은 계산 구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계산 구조 보면서 그 계산 구조 토픽별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세입니다. 우리가 증여하고 상속하고 차이가 뭐라겠죠? 증여는 생전 살아 있었을 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를 증여라고 했고, 그렇게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어떤 계산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는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정부에서 이 상속세 계산 구조를 완전히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유산 과세형, 즉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유산 취득형, 증여처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은 202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 또 개정됐을 때 어떻게 수정이 될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상속세 계산 구조를 갖고 절세 방법을 같이 보겠다는 거, 그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 구조 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부모님 남긴 모든 부동산, 또 모든 금융재산, 현금 포함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가 법에서 정해져 있어야겠네요. 똑같이 시가가 우선이고, 이게 없었을 때는 요거와 비슷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그게 없었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시가라고 이렇게 보통 일컫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재산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시점에 재산만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 증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는 시점에 재산을 적게 남겨가지고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막아놓은 게 뭐냐면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돌아가는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니면 5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미리 사망하기 전에 증여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럼 증여하려면 10년 이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전에 증여했을 때 실익이 있겠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고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자입니까?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자녀들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동산을 남겼는데 거기에 채무가 있어요. 이 채무는 상속인이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는 차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증여와 마찬가지로 채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 채무는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도 증여받은 가액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냐, 직계 존속이냐, 아니면 비속이냐, 기타 친족이냐에 따라서 6억 5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이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이 상속은 상속인의 구성, 즉 상속인이 누구누구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인적 공제가 적용되고 상속 재산가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물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상속 재산가액에서 채무 빼고 공제 금액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증여세 세율이나 상속세 세율이나 동일합니다.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1억 원 이하는 10%부터 해가지고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30억이 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가액이 많은 사람들은 반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3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서 반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증여는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돼요. 근데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보통 증여세가 많을까요? 상속세가 많을까요? 당연히 상속세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은 그거의 배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줄여라.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젠가 그 부동산을 매도를 합니다. 매도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뭐죠? 당연히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그 양도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 증여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순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2순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었을 때는 그거와 비슷한 거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겠죠. 3순위 이것도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금액, 보통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부동산을 받았어요. 그 부동산을 받은 시점에는 이제 상속세를 냈겠죠. 그 부동산 처분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양도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죠? 내가 팔 때 금액하고 내가 취득했을 때 금액. 그럼 내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했을 때 평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가 상속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했다. 시가가 알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예 상속세 신고를 공제금액이 미달해서 안 했으면은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연히 기준시가가 되겠네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 때 시가로 평가했다.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판다라고 하면은 시가평가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겠네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급부는 있겠죠. 상속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은 상속세는 적게 내겠죠. 시가평가하면 상속세는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상속세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고려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가평가를 했는데도 상속공제 금액이 보통 배우자가 존재 여부에 따라서 10억 원 또는 5억 원이 공제가 되잖아요. 이 공제 금액 한도 내에 있다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올 거니까 시가평가로 해놓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줄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 이때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임의로 시가 얼마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신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원칙 이때 감정평가는 두 곳을 받아야 되지만 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10억 원 미만이면은 한 곳만 받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크지 않으면 한 곳만 받고, 보통 시가가 한 15억 정도 이상이면 그때는 두 군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때 이 평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진다 한번 볼게요. 지혜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의 기준 시가는 6억 원이고 시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토지를 감정을 받는다고 하면 10억 원이 적용된대요.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살아 있었을 때 상속공제 얼마까지 적용되죠? 10억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 시가로 해서 상속세 신고했을 때하고 감정을 받아서 시가로 신고했을 때 한번 상속세부터 볼게요. 기준 시가로 하면은 공시가격 6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제금액 10억 원이 적용되겠죠? 어차피 상속세 없어요. 감정평가를 하면은 이 토지가 지금 1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시가평가를 했다 할지라도 상속공제가 1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 즉 기준 시가로 적용하나 감정평가 시가로 적용하나 상속세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요. 기준 시가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부동산을 나중에 12억 원에 판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기준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죠? 6억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니까 2억 1,60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아까 시가 10억 원의 감정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올려놨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겠죠? 5,600만 원입니다. 세금이 거의 1억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제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가평가를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게 향후적으로 조금 멀리 길게 봤었을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않거나 그냥 귀찮다고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부동산의 양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감정을 받아서 시가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상속재산가액을 감정을 하면 조금 유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통상적인 감정가액은 10억 원인데 좀 적극적으로 몇 군데 알아봤더니 11억 원까지 만약 감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1억 원까지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억 원을 받아도 공제 10억 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몇 프로라겠죠?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속세 1,000만 원 내고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주는지 볼까요? 아까 10억 원으로 했었을 때 5,600만 원인데 11억 원으로 하면 1,900만 원입니다. 한 3,000만 원 이상 줄죠? 상속세 1,000만 원 냈는데 3,000만 원 이상이 주니까 오히려 상속세 1,000만 원 내더라도 양도세 세이브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0% 세율 구간에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선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길게 봤었을 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재산 평가를 해야 된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세 전략은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 라는 겁니다. 사망 당시의 재산만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면 사전에 다 증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아놓은 게 사망 개시일 시점에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내에 증여한 것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합산되지 않으려면 최소 몇 년 전에 사전증여를 해야겠죠.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전에 해야 됩니다.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제일 효과적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증여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 돌아가시는 게 10년까지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5년은 살 것 같아. 그러면 차선책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를 통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보유 재산이 예금 2억 원, 아파트 4억 원, 토지 4억 원이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요거를 남기고 돌아가시면은 상속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되겠죠. 근데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공제 금액이 10억 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5억 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10억 원에서 5억 원 공제되니까 한 9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 증여를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토지를 만약 10년 전에 자녀한테 미리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상속세에서 이 토지 금액 4억 원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네요. 6억 원에 대해서 5억 원 공제되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10년 전에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는 별도로 납부해야겠죠. 그때 10년 전에 가액이 2억 원이라고 하면은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5천 공제하고 나면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10년 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했더니 총 내야 될 세금이 3천만 원이 되는데 사전 증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갔더니 9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 재산가액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럼 차선책으로 누구한테 해야 되죠?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손자, 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9천만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5년 전에 한 3억 원이라고 하면은 며느리는 1,0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재산가액에서 토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합해가지고 거의 6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를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전 증여한 금액이 돌아가셨을 때 합산이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합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증여와는 달리 상속 공제 금액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억 원,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속 공제는 두 가지가 적용돼요. 사람한테 적용하는 인적 공제하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가액에 적용되는 물적 공제가 있는데, 먼저 인적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적 공제,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 원 공제해 줄게. 이게 일괄 공제. 여기다 플러스 되는 게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은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가,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가 공제 최소 5억 원 합하면은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안 내고, 배우자가 없으면은 배우자 공제 적용받을 여지가 없죠.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 원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최소 5억 원이라도 적용받으려면은 상속 재산가액이 배우자한테 귀속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재산을 받아야만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먼저 그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그럼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상속 재산을 다 배우자한테 몰아주면은 배우자 공제 30억 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30억 원을 남겼어요. 그 30억 원을 다 배우자가 받으면은 자녀는 안 받고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아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동그라미 1, 2, 3번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아까 30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1번만 있으면 30억 원 공제 그대로 적용받겠죠. 근데 2번, 3번하고 비교해가지고 작은 걸 적용합니다. 2번은 뭐냐면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서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다 적용받는 게 아니고 배우자 법정 상속 분에 한해서만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남잖아요. 자녀들은 1에 대한 지분을 갖고 배우자는 1.5에 대한 지분을 갖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하면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 됩니다. 그럼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이 세 개를 합한 거 3.5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럼 30억을 배우자한테 다 몰아준다 할지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되죠? 30억 원 곱하기 3.5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다 몰아줘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님의 상속 재산가액을 35억 원을 남겼습니다. 이거를 어머니한테 다 준다 해봤자 35억 원을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상속 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5억 원 곱하기 어머니는 1.5, 자녀는 1씩 적용되니까 3.5분의 1.5를 하면은 15억 원.
즉 아버님의 재산 35억 원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배우자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억 원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상속하는 게 현명하겠죠? 35억 원 중에서 15억 원만 어머니한테 주고 나머지 20억 원은 자녀들한테 분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 배우자한테 35억 원 줘봤자 공제금액 15억밖에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재산은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한테 귀속하는 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속 공제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인적 공제. 이 인적 공제는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를 합해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남긴 상속 재산에 적용하는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절세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 물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금융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금융재산 가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빼준대요. 그게 금융재산 상속 공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버님이 부동산만 남기는 것보다는 부동산 일부하고 일부는 금융재산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만약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전액을 빼주고 2천이 초과되면은 2억 원을 한으로 해서 금융재산의 20%를 빼준대요. 그러면 최대한 얼마를 남기면은 금융재산 공제를 최대한 공제받는 결과가 되겠죠?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하면은 2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을 포트폴리오를 따가지고 남겨두시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금융재산은 10억 정도를 남기면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을 적용받고,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상속세를 부동산으로만 남겨주면은 이 부동산이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너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상속세를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금융으로 남겨주면은 금융상속재산 공제도 적용받고 또 이걸 재원으로 해서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속인들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일부는 금융으로 남기는 게 세금적인 면에서도 또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는 차원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포트폴리오를 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상속세 절세 전략 마지막 토픽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는 받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연부연납이 허용되고 있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모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2배를 연장해가지고 10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똑같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억 원이 초과되면 50%가 적용되는데 이 실제 50%가 적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속세는 증여와는 달리 상속일,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사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어디에다 신고한다겠죠?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 즉 수중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겠는데, 상속세는 누굴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겠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그래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똑같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최대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고, 이때 1회분 분납 금액은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 연부연납할 때 가산금 있다겠습니다. 3.1%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때 담보는 꼭 상속받은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속받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되고, 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제3자의 부동산으로 납세 담보를 제공해도 된다. 이때 담보 제공으로 인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버님이 부동산을 남겨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해 봤더니 4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요. 당장에 4억 4천 낼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합니다. 1회 납부하는 금액의 11분의 1로 이제 쪼개겠죠. 그러니까 11분의 1로 쪼개니까 한 번에 내야 될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1회가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오케이겠네요. 그래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은 이번에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에 4천만 원 내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이제 날라오면은 그때 이자 상당액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눠낼 수 있다. 만약 그 사이에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미납한 금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 부담은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상속세 계산 구조에 따른 절세 전략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재산가액을 줄이는 거.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가평가가 제 1순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언젠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제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처분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이때 시가평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시점에 세금만 고려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했었을 때 세금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신고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속 재산 공제와 관련돼서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인적 공제, 즉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에 따른 물적 공제가 있는데, 먼저 인적 공제와 관련돼서는 배우자한테 모두 다 몰아준다고 해가지고 배우자 상속 공제 30억 원을 적용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공제 법정 지분만큼만 배우자한테 몰아줘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고 나머지는 상속인한테 귀속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고,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남기는 재산을 부동산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금융재산을 조금 더 남겨놔가지고 상속세도 절감을 하고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연부연납 할 수 있는데 11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상속세도 조금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부담이 안 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계산 구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혼자 고민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은 분명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갖고 어렵더라도 미리 한번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통한 절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세목에 대한 절세 전략들을 소개하도록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